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을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 행위다. 일본이 공식 보고서에 못 박았던 말입니다. 독일은 주제 파악하고 목 하나 심으라며 대놓고 조롱했죠. 미국 등 17개 강대국이 침뱉고 떠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은 1조 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대충격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생산 세계 상위권을 찍으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위해 총대를 맨 우즈베키스탄의 역대급 보은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대국들을 침묵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라이모프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전략국에서 32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제 손은 떨립니다. 17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거절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욕을 당했고 미래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던 한 나라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28살이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우즈베키스탄은 갑작스럽게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 독립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갈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고요?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제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소련이 해체될 당시 모든 것이 공정하게 나뉠 거라고 했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될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로 벌어진 일은 이랬습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첨단 기술은 모두 다른 나라로 넘어갔고 정밀 기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산업들은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로 집중됐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원하던 귀중한 천연자원들 역시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산업 기반 시설들, 전 세계 어디서나 팔리던 유명 브랜드들, 복잡한 기계를 다루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던 숙련된 엔지니어들까지 이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우리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모든 것이 분배된 뒤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때의 풍경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온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 차를 타고 조금만 벗어나면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것은 목화밭뿐이었습니다. 목화밭은 모든 방향으로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소련 시대에 세워진 거대한 공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항공기 공장이었고 군수 공장이었습니다. 금속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이었죠. 하지만 그 건물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서 있을 뿐이었고 바람에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중앙아시아의 바람이 녹슨 철골과 깨진 창문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건물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공장들은 냉전 시대 동안 소련을 위해 무기와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자 모든 주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었지만 급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문을 잠근 채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7%를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겁니다. 이제 제 아버지 박티우르 라이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동부 도시 안디잔에 있는 정밀 부품 공장에서 생산라인 감독관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소련 시절 아버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생산라인에서 나온 부품을 검사하고 품질 승인 도장을 찍는 일이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고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독립이 찾아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잠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50살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다른 일을 구하려 애쓰셨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일손이 필요한지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업률이 27%였고 어디에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50살 중반의 남자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여전히 일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저는 아버지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곧고 당당하던 아버지의 어깨는 점점 더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버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값싼 보드카를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낮에도 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해 한겨울 밤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집 밖에서는 눈과 모래가 섞여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술을 마시지 않고 빈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압둘라, 이 나라는 끝났어. 그 말에는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파랗다거나 물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듯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갔어. 공장도 엔지니어도 좋은 것들은 전부. 우리한테 남은 건 이 버려진 목화밭뿐이야. 이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 나라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일자리를 가져올 방법을 찾겠다고. 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똑바로 설 수 있게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국가경제전략국의 투자 유치 업무에 자원했습니다. 제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데려오는 것.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일자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고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제 꿈을 종이처럼 짓밟아 버렸습니다. 투자 유치 업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찾아가 우리나라에 와달라고 간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직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하나만 붙잡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한 지 약 7년쯤 지났을 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단 하나만, 정말 단 하나만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장 하나는 수천 명을 고용할 수 있고 돈과 기술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상사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발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이 회사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얼굴을 보고 설명하면 그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둘라, 그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이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나 알까?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매주 상사를 찾아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간의 끈질긴 요청 끝에 출장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장 싼 할인 항공권을 구했고 일본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18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코하마에 있는 닛산 본사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정문 앞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바라보는 순간 제 다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고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전략국에서 왔습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전략부서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접수 직원은 정중하게 응대했고 전화를 한 뒤 로비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 몸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고 직원들은 로비를 오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고 4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어 몸이 불편해졌고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정리하며 언제든 불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타케시, 닛산 해외 전략부의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오셨군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4시간을 기다려서 5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분이라도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급히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설명하는 자료, 여러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물류 거점이라는 점, 일할 의지가 있는 젊은 노동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최대한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5분 안에 모든 걸 담으려 애썼습니다. 사토 고문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자료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순간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부품 회사를 빠르게 육성하고 노동자들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 곳도 없다는 말이군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만 개입니다. 3만 개의 부품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품질로 공급돼야 합니다. 당신은 그 3만 개를 책임질 회사 한 곳도 없는 나라에 공장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라히모프 씨, 우리 본사는 이미 우즈베키스탄을 투자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투자 위험 최대 수준. 권고 사항은 보류도 아니었고 재검토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검토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겐 고속도로도 없고 부품 공급망도 없으며 전력 공급도 불안정합니다. 그런 곳에 공장을 짓는 건 우리 회사의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주먹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토 고문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기계처럼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턱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은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요. 도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고 우리나라가 정말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독일 뮌헨으로 날아가 폭스바겐 유럽 본사로 곧장 갔습니다. 이번에는 한스 밀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 생산계획 이사였습니다. 5분이 아니라 30분의 시간을 주었고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닛산에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정리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인건비를 비교한 상세한 표를 만들었고 우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세금 혜택 계획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잠재적 공장 부지의 측정치와 세부 정보가 담긴 도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스는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고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뒤 폴더를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라히모프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산업 구조도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중 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아 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나라들에는 이미 고속도로가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과 훈련된 노동자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1시간만 벗어나면 포장되지 않은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흙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현대적인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길 바라십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개인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 꿈을 너무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라의 자연스러운 역할은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목화 재배나 농업 개발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할 겁니다. 목화, 농업. 그는 말하기도 전에 그 단어들이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서유럽 사람들은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목화나 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뮌헨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 갔고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벨기에와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다녔습니다. 각 나라에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회의실에 앉아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계획, 그리고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총 17개 나라, 17번의 거절. 단 한 곳도 우즈베키스탄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타슈켄트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고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력한 표정, 지친 눈빛, 패배를 받아들이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정장 왼쪽에 달린 작은 국기 배지를 잡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금속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입술이 떨리며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관리가 화장실에 혼자 서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7개 나라가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더 이상 두드릴 문도 전화할 회사도 할 프레젠테이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요? 이 나라는 정말 끝난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사무실 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얼굴을 정리하고 자리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어를 쓰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경제전략국 맞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자신을 최준호라고 소개하며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진출부서에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까지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고 과거에 전쟁을 겪었다는 정도, 그리고 삼성이라는 전자회사가 있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희미하게 들은 적은 있었지만 타슈켄트 거리에서 한국 차를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우리 거리는 독일 차와 러시아 차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 지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7번 연속으로 거절당한 사람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든 말씀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팀이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귀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 한편에서는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무언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으려는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안디잔까지는 차로 거의 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동부를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는 긴 이동이었습니다. 수도 경계를 벗어나자마자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잘 정비된 포장도로는 사라졌고 대신 구멍과 돌이 가득한 울퉁불퉁한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차는 요철마다 크게 흔들렸고 창밖으로는 눈이 닿는 데까지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만 보였습니다. 그 목화밭 사이사이에는 소련시대에 지어진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흩어져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었지만 이미 버려진 지 오래여서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금속은 주황색과 갈색으로 녹슬어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들은 텅 빈 눈구멍처럼 밖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공장들은 죽은 땅을 지키는 거대한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최 이사의 얼굴을 계속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실망하거나 충격을 받은 표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 공항으로 가자고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닛산 조사팀이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상태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았고 주변 풍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집중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4시간을 달려 마침내 안디잔에 도착했습니다. 인구가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지나며 보니 많은 상점들이 금속 셔터를 내린 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가게들조차 안을 들여다보면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심 광장을 지날 때는 한낮인데도 갈 곳 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실업률은 30%를 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아무리 애써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렸습니다. 최 이사는 보도 위에 한동안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닫힌 가게들, 텅 빈 거리,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를 저을 거야. 사토 고문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행위라고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가 입을 열며 한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들을 바라보다가 제게 몸을 돌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히모프 씨, 저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만약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로 상태도 전력 공급도 부품 업체의 수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항상 묻던 질문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싶어 했던 건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 쪽을 바라본 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최 이사는 제 말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적혀 있어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울 만큼 오래 적었습니다. 잠시 후 수첩을 덮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라히모프 씨, 우리 회사 회장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완벽한 조건을 가진 곳을 찾지 말라고요. 대신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프라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부품 업체들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만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입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진짜 의지 말입니다. 그는 다시 광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숫자와 표만 보던 동안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의 관심이 곧바로 투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넘어야 할 정치적 문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준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고 며칠 뒤 타슈켄트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건넨 한국 측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백지 수표를 쓰라는 이야기나 다름없군.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긴 침묵 끝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토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세금은 10년간 면제하며 도로와 철도까지 모두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체결됐고 한국은 안디잔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를 비웃었고 전문가들은 실패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잔 광장에서 보았던 그 눈빛을, 그 불꽃을,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보라고, 곧 전 세계가 알게 될 거라고. 그해 봄, 마침내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정부 관리로서 저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안디잔까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편도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 그 길을 오갔고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에는 아마 그 도로를 수백 번은 운전했을 겁니다. 길의 모든 커브와 요철을 자연스럽게 외울 정도였습니다. 건설이 시작된 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 노동자들은 이미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작업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현장에 있었고 노동자와 엔지니어, 각종 중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현지 주민들을 진짜 놀라게 한 건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현장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운 시간부터 이미 불도저와 굴착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장비는 쉬지 않고 흙을 옮기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건설 현장은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금요일 오후에는 많은 현장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모두가 따르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거의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건설을 돕기 위해 고용된 현지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눈이 커진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라히모프 씨,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자는 겁니까? 어젯밤 자정에 지나갔는데도 불이 다 켜져 있었어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궁금해져서 최 이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아주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 하라는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렸지만 그 뒤 몇 달 동안 저는 그 의미를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겨울이 왔을 때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진짜로 알게 됐습니다. 안디잔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27도까지 내려갔고 바람은 옷을 뚫고 들어와 피부를 베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콘크리트를 붙자마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대부분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효율도 낮고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건설팀도 겨울에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이사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중단하시겠죠? 다른 현장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계속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영하 27도에서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현장을 찾았고 그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건설 부지 전체가 거대한 단열 천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얇은 천막이 아니라 두꺼운 산업용 단열 구조물이었습니다. 마치 공장 부지 전체에 거대한 돔을 씌워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수십 개의 산업용 히터가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밖은 얼굴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천막 안은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히터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장을 지나쳤을 때의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공장 부지는 작은 도시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히터 불빛과 하얀 작업등이 눈 위에 반사돼 밤을 낮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24시간 3교대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주간, 저녁, 야간. 작업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세 지역 사회에 퍼졌습니다. 안디잔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외국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 봐. 아마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이들이 단순히 공장 하나만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 주요 공장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부품 공급 회사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를 만드는 회사, 엔진 부품과 계기판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까지 모두 주요 공장에서 30분 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공장 하나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산업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공장과 부품 업체들이 하나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 우즈베키스탄 땅 위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닛산의 사토 고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3만 개 부품을 공급할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말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모래를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기반을 그대로 가져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공급업체가 없으면 데려왔고 생태계가 없으면 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모의 공장은 최소 5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겨울에도 쉬지 않아도 3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14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빈 들판은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거대한 최첨단 자동차 공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립 라인에서 첫 번째 차량이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2개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태극기라 불리는 한국 국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올려다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립 라인의 끝에서 은색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밝은 조명에 페인트와 크롬이 반사되며 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라인 양쪽에 서 있었고 차가 멈추자 모두가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구분 없이 함께였습니다. 그때 최 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라히모프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17번의 거절, 4시간을 기다려 얻은 5분짜리 미팅, 화장실에서 혼자 삼켰던 눈물들이 이 한 대의 차로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공장에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조립 라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공장은 완공됐고 설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한국 자동차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한국 차는 싸지만 품질이 낮다. 아시아에서 만든 차는 믿을 수 없다. 차는 역시 유럽 차다. 우리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브랜드들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차를 소유하는 건 성공과 좋은 취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아직 무게를 갖지 못했고 기껏해야 이류 브랜드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 회사는 자동차 업계 전체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차량에 7년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구매 후 7년 안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을 전부 무료로 부담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객은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모두가 최고라고 여겼던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조차 보증 기간은 2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세부 조건과 예외 조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조건 없이 7년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 차가 자주 고장나서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 회사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이 차들의 품질에 회사의 미래 전체를 걸겠습니다. 발표 직후 업계 전문가들과 경쟁사들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분석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보증 수리 비용 때문에 3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리 건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통계상으로는 독일 차보다 고장률이 더 낮았습니다. 7년 보증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차를 구매해 1년 정도 운전한 사람들은 차가 실제로 잘 만들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번 한국 차를 선택한 사람은 다음에도 다시 한국 차를 샀고 2번 산 사람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이에게 한국 차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안디잔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점점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웃 나라들로 수출됐고 러시아로 갔으며 동유럽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차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던 서유럽 시장에도 진입했습니다.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오기 전 우즈베키스탄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국제 통계에 거의 기록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된 뒤 숫자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첫 해에 5만 대, 그 다음 해에는 8만 대, 그 다음 해에는 10만 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간 생산량 113만 대에 도달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어 온 유럽 국가들, 우리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정밀 제조와 품질 관리로 유명한 일본, 우리는 인구 대비 생산량에서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거대한 시장을 가진 미국조차도 이 지표에서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이 수치들이 공개되자 세계 자동차 산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만났던 닛산의 사토 고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고서 첫 장에 기업 자살이라고 적어두었던 그 사람이요. 우즈베키스탄은 투자 위험 최대치라며 즉시 철수를 권고했던 그 보고서는 이제 완전히 틀린 판단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집에 그날의 자료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닛산 본사 로비에서 4시간을 기다린 끝에 5분짜리 미팅을 했던 날의 자료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위에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투자 부적격, 기업 자살. 가끔 그 종이를 꺼내 그 문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자살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이었습니다. 황무지라고 불리던 이 땅은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바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동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강철 위에 세운 기반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건 대한민국,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었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라는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자 그 뿌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에너지 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역 정세가 불안해졌고 가스 공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시절의 낡은 발전소들은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에너지 인프라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느냐였습니다. 프랑스가 자원했지만 그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14년이나 지연됐고 비용은 4배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서 완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지연과 비용 초과로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서 약속한 그대로 결과를 냈던 겁니다.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한국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방 문제도 중요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능은 세계 수준이었고 가격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딱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자동차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안보까지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경제, 에너지, 안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3가지를 함께 책임져준 나라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다가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조건이 좋아서 움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의 눈을 보고 함께 버텨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본 나라였습니다. 그걸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준 동료였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지역 협의체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며 이를 제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규제를 추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 중국 기업들이 이 지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왔던 공간에서 아시아 기업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규제들이 통과되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 특히 우리 자동차 공장을 포함한 핵심 투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각국의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규제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에 참석했던 젊은 동료가 회의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제게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 도중 우리나라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가 짧고 형식적인 발언만 하거나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작은 나라들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가 입을 열자 회의장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의 첫 문장이 방 안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30년 전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중 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무겁고 불편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우리 대표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17개 나라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건 기업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업은 포기하고 목화나 재배하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에서도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이 땅에 와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영하 27도의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며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가져왔고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할 때 그 나라는 우리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참석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논의 중인 규제들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규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제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았을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자 친구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를 우리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발언이 끝난 뒤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서류를 내려다봤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상호작용입니다. 진짜 신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돈으로만 맺어진 관계는 상황이 나빠지면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만들어진 신뢰, 한쪽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다른 쪽을 도운 경험에서 생긴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그 회의에서 한국의 방패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용히 있는 편이 더 쉬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 전 세계가 우리를 외면했을 때 한국이 우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은퇴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딸을 만나기 위해 안디잔을 찾습니다. 딸의 이름은 딜로자 라이모바이고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회사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나라의 현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소련 시절 공장 감독관이었고 아버지는 독립 이후 공장이 문을 닫으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유치하려 평생을 보냈고 이제 제 딸은 그 모든 변화를 만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딜로자를 만나러 안디잔에 갔을 때였습니다. 공장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개장 첫날처럼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한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두 국기를 보며 처음 그 장면을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국기들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 국기들은 증거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모래 위에 성이 강철 위에 세워진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성과 절박함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딜로자가 공장 건물에서 나와 저를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오래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압둘라, 이 나라는 끝났어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들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아버지의 손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지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수준의 산업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공장과 일자리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과 미래를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 압력이 오더라도,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함께할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우정이 의미하는 바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불모지에 뿌린 기적의 씨앗. 대한민국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유일한 나라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우즈베키스탄의 단호한 외침은 오늘날 이익만을 쫓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이 담긴 투자가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기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